은퇴한 참수리가 남미에서 불법 중국 어선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루과이에선 한국산 참수리급 함정의 활발한 활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우루과이가 참수리급을 도입한 목적은 해상 감시와 구조 등 일상적인 해양 업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도 이 함정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과 우루과이 간의 군사협력이 가져온 놀라운 성과 중 하나로 현지에서 찬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남미 해역은 오랫동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남미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대규모 불법 어선단을 파견, 조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장까지 갖춰 그 위협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히 불법 조업을 넘어 남의 나라 영토에서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참수리 덕분에 우루과이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의 불법 조업에 맞서 지구 반대편 우루과이에서 정의 실현 중인 대한민국의 퇴역 참수리급 함정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원양어업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려 전 세계 어획량의 15%를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원양어선 중 약 30에서 40%가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원양 어업 선박은 아프리카 연안국에서 남미의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연안,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남아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불법 조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미의 예만 들어봐도 한 해 약 400에서 600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들이 남미 해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미 전체가 심각한 해양 자원 고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조업으로 인해 특정 어종의 과잉 포획이 발생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조업은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민감한 지역에서도 이루어져 환경적 파괴를 가속하고 있으니 정말 중국은 지구의 암적인 존재, 민폐 국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와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해서 통하지 않으면 메가약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딱 중국의 케이스라 할 수 있는데요. 우루과이는 퇴역한 참수리급 함정을 인도받음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이 중국 불법 어선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현지에선 일부 값을 치르고 가져왔다고 알려졌으나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퇴역하는 함정을 해외 양도해 왔으며 지금까지 46척의 함정을 세계 곳곳에 공여해 왔습니다. 우루과이와는 1989년 170톤급 해상 초계함 참수리급 양도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퇴역하는 참수리급을 개보수해 우루과이 해양경비대에 기증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신형 함정 판매를 위한 로비의 일환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도 관련된 인도적 지원책의 하나였습니다. 1954년 미국은 한국에 전후 복구 지원을 위하여 한국과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1955년부터 군사경제 분야에 현금 7억 달러, 군함 79척, 전투기 100여 대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원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원조가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 신흥방산대국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베풀 때가 된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199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퇴역 군함을 개도국에 양도함으로써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3년부터 퇴역 군함 해외 양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가나, 이집트, 콜롬비아, 페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10개국에 46척을 양도했습니다. 군함 원조는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고 해당 국가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경제교류까지 활성화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루과이로 양도된 해군 퇴역 고속정 30톤급 참수리 3185정 역시 1989년 취역해 32년간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다 우라칸으로 함명을 바꿔 우루과이 바다를 지키게 되었는데요. 우라칸함은 40mm, 함포 한문, 20mm 발칸포 두문을 갖추고 최대 38노트,
시속 약 70km로 바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을 갖췄습니다. 우리 해군은 2021년 7월 함정 양도를 결정한 뒤 퇴역 함정 정비와 우루과이 해군 승조원 교육 훈련을 지원했는데요. 우루과이 승조원들은 한 달간 국내에서 교육 훈련을 받으며 함정 운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의 참수리급 함정이 절실했던 이유는 남미 해역이 오랫동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대로 중국 어선들은 무장을 한 채 대규모로 남미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 불법적으로 조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협적이며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어 남미 국가들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루과이는 이러한 문제로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루과이는 이러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총 5척의 참수리급 함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한국의 참수리급 함정은 본래 고속정예 개념으로 주로 연안경비와 해상구조 등의 임무에 투입될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우루과이는 이 함정을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임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루과이 해군 전력이 약하다거나 보유한 전투함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수리급 함정은 비교적 작은 크기와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대형 군함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우루과이는 중국 어선들이 도주하기 전에 빠르게 접근하여 단속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참수리급 함정의 큰 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우루과이 해군의 참수리급 함정 운용은 현지에서 크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 함정들은 크기와 무장을 갖춘 중국 어선을 상대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우루과이 해군의 전투 능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리오타임 등 우루과이 내 주요 언론은 작지만 강한 힘을 보여준 한국산 함정이라는 표현으로 참수리급 함정의 활약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와 한국의 군사협력 사례는 남미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미 전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루과이의 참수리급 함정 도입 사례는 하나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른 남미 국가들도 우루과이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대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남아메리카의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메르코 프레스는 세계적 방산 강국 한국과 우루과이의 군사협력 관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초대형 방산 계약을 따낸 한국의 방산 기업이 본격적으로 남미의 진출을 노린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방산 장비는 외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진보됐으며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개발한 시스템만큼 비싸지는 않아 선호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비용 대비 품질이 좋아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퇴역 함정을 양도하면서 해양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구매하려는 나라에서 절충교역으로 퇴역 초기함을 무상으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무기 시장에서는 중고함정의 판매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중고함정 구매국의 정비 수리 소요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가령 군함을 양도받은 국가는 정비와 수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국내 함정 정비 수리 시설은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도 벅차 외국 함정까지 지원하기엔 인력과 계류부두, 수리 시배를 올리는 상가대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인력만 지원하기에 우리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처럼 종합 MRO 기업이 종합 상사 등의 업무를 위탁해 양도함정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을 모두 담당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후속 지원 덕분인지 관련된 경제적 효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1년 페루 해군의 경우 우리가 양도한 초계함인 기세함을 몰고 하와이 림팩 훈련에 참가했는데 마침 기간에 함정 화재가 발생하였고 우리는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함정 수리를 지원했고 2023년 기세함은 페루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도움으로 인하여 페루는 2024년 HD 현대와 다목적 호위함 등 6,4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군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의 참수리함이 활약 중인 우루과이도 최근 신규 원해 경비함과 해양 순찰선 구매에
1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남미 진출을 노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중국 불법 어선단을 쫓아내는 일에 중국 함정을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루과이는 현재 대한민국과 TA-50 고등훈련기에 대한 수출 협의 등 방산 협력과 항만 수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단 대신 한국의 원양 어선이 남미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은퇴한 참수리함의 공여와 현지에서의 활약을 시작으로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수리급 함정의 성공적인 운용 사례는 한국의 해양방산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남미 국가들 간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일 한화 호주 공장 영상입니다. 15만 제곱미터 축구장 24개가 들어가는 4만 5천 평의 넓은 부지에 세워진 HAS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 호주법인 HDA가 관리할 예정인데요. 본관, 생산동, 조립장, 주행시험장, 사격장 등 총 11개 시설로 구성된 공장에서 한화는 호주 육군을 위해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과 AS9 155mm 자주포 및 AS10 장갑, 탄약 보급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화 공장이 위치한 항구도시 질롱은 호주 빅토리아주 주도인 멜버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아발론 공항에서 10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아 물류 운영과 인력 채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술과 일자리 유출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화의 호주 공장은 연구동이 없는 조립 라인이 밀집한 생산 공장으로 HAS 공장이 활성화된다면 이곳에 엔진, 변속기, 구동장치 등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뿐더러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롱시는 과거 GM과 포드 등 대형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들 중공업이 쇠퇴하고 건강과 교육 및 첨단 제조업 분야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질롱시에 HAS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현재 수백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등 지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이곳 공장에서 한화는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과 AS9 155mm 자주포, AS10 장갑 탄약 보급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레드백 IFV는 높은 기동성과 생존성을 제공하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5년 동안의 꼼꼼한 테스트를 거친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 레드백은 독일의 링스를 누르고 최종 승자가 되었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현지 전문가들이 레드백의 낙승을 예상한 이유는 레드백의 기본 성능이 링스를 압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호주 수출 확정으로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과 수단, 니제르 기니 등 아프리카 상당수 나라가 레드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을 계획 중인 그리스,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호주처럼 사막 지형이 많은 모로코는 아예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AS9 자주포의 호주 수출 과정 또한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적인 국제 확장과 국방 기술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AS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수출형 모델로 호주 육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버전입니다. 이 자주포는 다양한 탄약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사격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호주 육군은 오랫동안 자주포 시스템의 현대화와 능력 향상을 추구해왔는데요. 기존의 포병 시스템은 성능과 효율성 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새로운 자주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호주군은 고도의 기동성과 사거리, 정확성을 갖춘 최신 자주포 시스템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K9은 우수한 화력, 기동성, 그리고 전투 환경에서의 신뢰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화 디펜스는 호주의 맞춤형 자주포 시스템을 제안한 것입니다. AS9 자주포는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하되 호주의 지형과 작전 요구에 맞게 조정된 모델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후 여러 가지 기술적 수정과 현지화 작업을 통해 AS9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호주와의 긴밀한 협력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었다는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 호주 정부는 한화 디펜스와 AS9 자주포 시스템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을 통해 30대 이상의 AS9 자주포와 15대의 탄약 운반 차량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S10은 AS9 자주포를 지원하는 장갑 탄약 보급 차량으로 전장에서 안전하게 탄약을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은 탁월한 보호 기능 외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탄약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가치는 약 10억 호주 달러, 한화 약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이는 우리 방산 기업이 체결한 단일 계약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방산 무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호주가 수조 원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현지 공장까지 설립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호주는 이념과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인 미국이 버티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호주에 핵잠까지 넘겨줄 만큼 호주는 마음만 먹으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호주는 유독 한국산 무기, 특히 지상전 무기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기업의 방산 무기가 미국 제품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인데 생산성은 미국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방산 업체들은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오랜 시간 생산성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그 어느 방산 기업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빠른 납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은 불과 계약한 지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는데요. 여기엔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줬다는 속사정이 있었지만 폴란드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이점 외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공장 완공은 한국과 호주 양국에 다양한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공장의 가치는 단순히 호주 시장 진출을 넘어서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방산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오커스와 파이브아이즈와의 협력 강화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호주에 공장을 세운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 및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커스와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은 군사기술 공유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에 공장을 두는 것은 한화가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해당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을 기회를 증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 국가들과의 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이는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많은 국가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방산 제품 수요에도 더 쉽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근 방산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공장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제품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한화 호주 공장은 사실 호주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주요 동맹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호주 공장은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자유 선진국들에 대한 제품 공급 허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제품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현재의 호주 공장은 단순히 생산 시설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기술 협력과 연구 개발의 허브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의 높은 기술력과 인적 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호주 공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는 한국 방산 제품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 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일 패트리엇 생산 차질 영상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기는 패트리엇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는 각종 전투기에 활공폭탄을 장착하고 취약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피해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꺾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자유진영의 국가들에게 패트리엇의 지원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과 독일 등의 국가가 다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생산 설비로는 이것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럽 각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의 일부 또는 예비 부품들을 긁어모은 다음 온전한 형태의 패트리엇 포대를 조립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정도인데요. 문제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생산 문제는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몰아주면서 한국이 패트리엇의 납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이외에도 각종 방공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천궁2와 같은 국산지대공 미사일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되어 있던 패트리엇 추가 도입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족해지는 패트리엇 수량만큼 다른 무기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패트리엇의 생산 물량을 늘리고 싶어도 보잉에서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목표 추적 장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가뜩이나 전 세계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보잉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안보에 민폐를 끼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패트리엇 미사일에 이어 암람 미사일까지 생산 공조를 논의하며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지만 정작 미국 내 기업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패트리엇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미 패트리엇을 뛰어넘은 천궁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출 시장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궁2는 중동 지역을 위주로 수출 시장을 확보해 왔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중동 국가에게 성능은 미국제 무기와 대등 이상을 자랑하며 가격은 훨씬 저렴한 한국산 무기만큼 훌륭한 선택지는 없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천궁2는 유럽이나 다른 지역보다 중동 국가를 위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의 공급망이 점차 어려워지고 다수의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로 지원하고 있는 유럽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재빨리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천궁2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강력한 군사력과 방산업체를 두루 갖춘 나라들도 많지만 반대로 한국의 사단 규모 수준에 그치는 군 전력을 보유한 나라도 많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을 극소량만 지원해도 자국의 방공망 전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라들에겐 천궁2의 도입이 제격일 수 있습니다. 천궁2의 탄도탄 요격 고도는 15km 수준으로 15에서 20km 정도의 탄도탄 요격 고도를 가진 패트리엇과 유사합니다. 또한 천궁2는 패트리엇과 동일하게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두 방어체계 모두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용하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천궁2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패트리엇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유수의 군사강국은 모병제를 통해 지원한 병력을 중심으로 복잡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것에 부담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다수 병력을 징병으로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효율성에 중점을 둔 무기를 운용하는 것이 한층 더 편리한데요. 천공투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패트리엇보다 짧은 사거리와 탐지 범위도 좁은 면적의 다수의 소규모 국가들이 밀집한 유럽의 지정학적 특성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군 전문가들은 기존의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에 공여했지만 새로운 패트리엇의 도입은 지연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충분히 천공투의 수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을 공여한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소규모의 국가들은 새로운 방공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힘든 국가이며 더욱 천공투가 적합한데요. 천공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 수출을 성공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수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미사일의 단가가 하락했고 이렇게 저렴해진 가격을 바탕으로 한국도 천공투를 추가 생산 및 실전 배치에 착수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네덜란드와 루마니아 등을 통해 천공투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규모의 경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 갖출수록 생산 단가도 계속해서 더욱 저렴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천공투는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3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 무기의 가성비 측면에서는 그 어떤 지대공 미사일보다도 우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면 패트리엇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군비 경쟁이 심화하고 유럽의 군사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천공투가 생산되게 되면 군 규모와 국가 경제 등의 체급에서 열세인 다수의 유럽 국가는 패트리엇 미사일 한 기보다 천공투를 서너 기 이상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일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우리 국민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한 사건을 통해 한국의 천공투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천공투의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천공투의 핵심 체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다기능 레이더는 근접하는 적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대의 레이더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적의 각종 위협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파 방해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각종 복합 전투 수행을 하나의 레이더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레이더 공급에만 무려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이며 한국은 중동 국가의 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사막에서의 임무 수행에 지장 없는 성능 개량을 완료한 후 최종 납품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여전히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천공투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수출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한국에서 지대공 미사일의 핵심 중 하나인 다기능 레이더를 수출했다는 점은 당연히 향후 수출 시장에서 한국 기술이 인정받고 유럽 국가의 의구심을 지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공권을 장악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전장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을 통한 적의 전투기와 미사일, 폭탄의 위협이 점차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공 전력의 중요성도 무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과 자유진영의 방공망은 그만큼 얇아지게 될 것이며 이를 막아주는 최적의 전력은 우리 대한민국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